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무기는 절대 안 산다 라며 큰 소리치던 일본 방위성이 한국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젊은 파일럿들이 38년 된 고물 훈련기로 훈련하고 있음에도 자존심만 내세우던 일본 정부. 점점 커지는 한국산 도입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산 무기의 미천을 보여주겠다 라며 검증단 파견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 사천 공장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일본 조사단이 무릎을 꿇고 만 겁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일본의 여론은 폭발했고 결국 한국에 팔아달라 애원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의 오만함을 박살낸 한국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젊은 파일럿들을 사지로 내몰았거든요. T4 훈련기 추락 사고가 터진 건 열흘 전이었습니다. 엔진 블레이드가 비행 중에 부러졌고 조종사 2명이 척추를 다쳤어요. 38년 된 기체의 노안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죠. 그걸 입 밖에 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현직 자위대 간부가 신문에 투고를 실은 거예요. 답은 한국 T-50분이라고요. 일본 방위사에서 전례 없는 항명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군인이 한국산 무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다니. 이건 반란에 가까운 행위였어요. 방위성 복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장관실에서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고 과장급 이상이 긴급 소집됐죠. 저는 니시무라 켄지입니다. 방위장비청 항공장비 수석 검증관으로 40년을 일했습니다. 일본이 만든 비행기의 모든 볼트, 모든 리벳을 제 손으로 검증해온 사람이에요. 그날 저는 미야자키 류타바루 기지의 활주로에 서서 T4의 잔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엔진 나셀이 갈라져 있었어요. 블레이드 파편이 활주로 200m에 걸쳐 흩어져 있었고 한겨울 바닷바람에 케로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파단면에 손을 대봤습니다. 금속 결정이 거칠게 부서져 있었어요. 피로 파괴. 수만 번 회전하며 쌓인 금속의 비명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행기를 저는 38년 전에 직접 설계했습니다. T4가 처음 하늘에 올랐던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켄지, 내가 만든 비행기가 난다. 그날의 환호가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행기가 조종사를 죽이려 한 겁니다. 옆에 서 있던 현장 정비반장이 울먹였습니다. 검증관님, 이건 정비불량이 아닙니다. 기체의 수명이에요. 더 이상 날릴 수가 없습니다. 목이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이 사람도 30년 넘게 T4를 만져온 장인입니다. 자기 손으로 정비한 비행기가 떨어졌으니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체가 늘었다는 건 설계가 틀렸다는 뜻이고 그 설계자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버니어 캘리퍼스를 꺼내 파단면의 두께를 재봤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금속 피로도가 한계치를 3배나 초과했더군요. 이건 정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수명 자체가 끝난 거예요. 제가 만든 비행기가 제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류타바루 기지를 떠나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을 펼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일면 대문짝만한 제목. 자위대 현직 간부 투고 미국은 늦고 일본은 멈췄다. 답은 한국 T-50분. 신문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도면 베끼는 나라, 일본 기술의 그림자나 쫓아다니는 나라가 자위대의 대안이라고요? 그보다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까? 현직 간부라면 범위가 좁습니다. 심장이 싸늘해졌어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1시간 뒤 방위성 대회의실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오타 류이치 사무차관이 산케이 신문을 회의 탁자에 내던졌어요. 신문이 펼쳐지며 탁자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182cm의 거구가 의자에서 일어서자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죠. 제복 입은 것들이 감히 한국 무기를 입에 올려? 이게 군대야? 장터야? 오타 차관의 목소리는 작게 말해도 벽을 울립니다. 그날은 고함이었어요. 유도 유단자의 복압이 실린 성냥이 대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왼쪽 가슴에 달린 일장기 핀이 형광등 아래서 번쩍였어요. 참석자 24명 중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타 차관은 방위성의 실세예요. 예산을 쥐고
인사를 쥐고 차기 정권의 장관 후보까지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집무실 중앙에는 설계도도 없는 차기 훈련기 목업을 떡하니 갖다 놓은 양반이에요. 현실보다 모형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앞에서 기체가 늙었다는 말은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시카와 소좌가 들어왔어요. 항공자위대 비행개발실험단 수석 테스트 파일럿. 제 수제자입니다. 이시카와의 아버지는 제 동료였던 정비반장이었는데 12년 전 T4 점검 중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을 제가 키웠습니다. 비행의 모든 것을 가르쳤죠. 이시카와가 회의실 중앙까지 걸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24명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그 기사 제가 썼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매국노라 욕하셔도 좋습니다. 파면하셔도 받겠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이 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옷 벗겠습니다. 이시카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어요. 42살, 하늘에서 나인 쥐를 버텨온 사내의 눈빛이 오타 차관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슴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비통함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가 제가 만든 비행기를 부정하고 한국 비행기를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배신입니까? 용기입니까? 그 순간에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시카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눈이 저를 따라왔어요. 너희가 공포에 질려 판단력을 잃었구나.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한국사는 빛 좋은 게살구다. 포장지가 번지르르할 뿐이야. 그걸 구별 못하는 놈이 하늘을 날겠다고? 이시카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관님, 저희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게 두렵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때릴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T4 옆에서 죽었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주먹을 풀고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증명해주마. 한국이 얼마나 허접한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오겠다. 그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30분 뒤 오타 차관의 집무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차관은 포마드 냄새를 풍기며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갈색 봉투 위에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니시무라, 사천에 가서 기술적 결함을 찾아와. 뭐든 좋아. 나사 하나가 빠져 있어도 돼. 차관이 봉투를 밀었습니다. 안에는 도입 부적합 판정 가이드라인이 들어 있었어요. 어떤 항목에서 어떤 수치가 나오면 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가 짜여 있었습니다. 결론이 먼저 정해진 검증이었죠. 이거면 저 제복조 놈들 입을 영원히 꿰매버릴 수 있어. 자네만 믿네. 오타 차관이 웃었습니다. 상하 도장을 만지작거리는 손가락에 여유가 넘쳤어요. 이 사람에게 파일럿의 목숨 따위는 3조 N짜리 국산화 사업의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그 순간에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산을 격추시키는 것. 그게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종이 몇 장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한 나라의 기술을 매장하라는 명령이었죠. 나리타 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오타 차관이 건넨 갈색 봉투. 다른 하나는 40년 전 아버지에게 받은 몽블랑 만년필이었습니다. T4 개발 성공 기념으로 받은 건데 잉크가 말라 굳은 지 오래였어요.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만년필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펜 쪽에 마른 잉크가 검은 딱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행. 저는 가방을 닫고 일어섰어요. 제 눈빛은 구매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격수의 눈빛이었죠. 썩은 동아줄을 잡느니 끊어진 동아줄을 잇는 게 낫다. 이건 검증이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한국의 허점을 찾아내 목을 따겠다는 각오로 저는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나리타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제 오른쪽 중지에 박힌 굳은 살이 욱신거렸어요. 40년 동안 도면을 그리고 펜을 쥐고 비행기의 생사를 판정하며 생긴 굳은 살입니다. 이 손으로 한국산의 껍데기를 벗겨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일본의 기술이 한국 따위에 뒤처질 리 없다고요.
구름 아래로 현해탄이 검게 깔려 있었습니다. 2시간 뒤면 사천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T4의 파단면을 떠올렸습니다. 부서진 블레이드의 거친 결정이 눈꺼풀 안쪽에 아른거렸어요. 제가 만든 비행기의 죽음. 그 죽음의 책임을 한국에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이 살아요. 그래야 제 40년이 헛되지 않습니다.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갈색 봉투를 가슴팍에 꼭 안았습니다. 심장 위에 올려놓으니 종이의 모서리가 가슴을 눌렀어요. 한국으로 가는 2시간이 유난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사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람이 달랐습니다. 미야자키의 축축한 해풍과는 다른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1월 27일 오전. 하늘은 맑았고 활주로 너머로 산등성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2시간 거리인데 공기부터 다른 나라였어요. KAI 본사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데뷔를 하고 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환영 현수막을 걸어놓고 의전 행사를 벌이면 그 과잉 친절의 이면을 파고들 생각이었습니다. 접대로 눈을 가리려는 거라고 보고서에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수막도, 꽃다발도, 악수를 청하는 임원진도 없었어요. 정문 앞에 양복 차림의 남자 한 명만 서 있었습니다. 박상무, KAI 수출사업본부장이라는 명함을 건넸는데 인사가 딱 한마디였어요.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악수도 짧았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두텁게 박여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악수만으로 그게 느껴졌어요.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매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환대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어디 한번 까보시죠라는 무언의 압박이 등 뒤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전이 없다는 건 2가지 뜻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거나 보여줄 것에 자신이 있거나 저는 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건방진 놈들이라고요. 박 본부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벽에 액자 하나 없었습니다. 일본 방산업체라면 역대 납품 실적이며 장관 표창장이며 빼곡하게 걸어놓을 텐데 여기는 콘크리트 벽 그대로였어요. 허세를 부릴 줄 모르는 건지 부릴 필요가 없는 건지 그 판단은 보류했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첫인상은 어둡다였어요. 천장 조명이 꺼져 있었고 방 전체를 채우는 빛은 전부 스크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면 벽을 가득 메운 대형 스크린 4대. 그 위로 숫자와 그래프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박 본부장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클릭 한 번에 스크린 전체가 세계 지도로 바뀌었어요. 현재 T50 계열 기체가 운용 중인 국가입니다. 지도 위에 점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폴란드, 페루. 점이 16개였어요. 16개국. 각 점 옆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운용 대수, 누적 비행시간, 실시간 가동률. 300대입니다. 전 세계 16개국에서 300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날고 있습니다. 300대. 숫자 자체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T-38은 1000대 넘게 팔렸으니까요. 제가 주목한 건 스크린 오른쪽 하단이었어요. 실시간 비행 로그가 올라오는 창이 있었는데 그게 멈추질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기지에서 이륙, 필리핀 클라크 기지에서 착륙, 이라크 바스라에서 정비 완료 후 재이륙. 로그가 1초 간격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이건 녹화가 아니라 라이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탄하러 온 게 아닙니다. 화면 구석에 찍힌 숫자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평균 가동률 94%.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미 공군의 F-35 가동률이 80%를 못 넘기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도 못하는 수치를 한국이 찍었다고요? 94%라. 대단하군요. 일부러 비꼬는 톤을 실었습니다. 미 공군도 80%를 못 넘기는데 한국은 가뿐하게 넘었다. 엑셀로 마사지한 겁니까? 조수 모리타가 옆에서 움찔했어요. 외교적으로 결례라는 걸 아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례를 하러 온 겁니다. 트집을 잡으러 왔으니까요. 박 본부장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불쾌했습니다. 분노하든 당황하든 뭔가 반응을 보여야 꼬투리를 잡을 텐데 이 사람은 돌부처 같았어요. 저희는 데이터로 장난 안 칩니다. 박 본부장이 책상 서랍에서 은색 하드디스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조용한 상황실에 울렸어요. 원본 로그입니다. 16개국 300대. 최근 5년간 비행 기록 전량. 못 믿으시겠다면 직접 까보시죠. 하드디스크를 내려다봤습니다. 은색 금속 표면에 제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어요.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통은 요약 보고서를 주면서 원본은 기밀이라고 빼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야 제가 원본을 안 보여주는 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본을 통째로 내밀어버리면 그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잘 분석해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5년치 비행 기록의 물리적 무게가 손바닥에 실렸습니다. 박 본부장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상황실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게 오늘의 일정 전부였습니다. 공장 견학도, 만찬도, 선물 공세도 없었어요. 데이터 하나 던져주고 끝. 이 담백함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사천 시내의 비즈니스 호텔이었는데 방이 좁았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2개. 모리타와 저는 노트북 2대를 나란히 펼치고 하드디스크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모리타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차장님, 이거 양이 수십만 건이었어요. 비행 기록 하나하나에 이륙 시각, 착륙 시각, 엔진 온도 곡선, 유압 로그, 진동 데이터, 조종사 입력값까지 전부 붙어 있었습니다. 한 건당 데이터 포인트가 수천 개였어요. 이걸 5년치 300대분 쌓아놓은 겁니다. 좋다. 양이 많으면 허점도 많은 법이야. 저는 작업복 점퍼에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30년 된 미쓰비시 중공업 작업복이에요. 기름때가 밴 점퍼를 입으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엔지니어의 갑옷 같은 거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제 방식은 단순합니다. 완벽한 데이터는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기계는 고장나고 모든 기록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의 패턴을 찾아내면 숨겨진 결함이 보여요.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엔진 온도 곡선부터 봤습니다. 이상치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비행 중에 온도가 튀는 구간, 유압이 흔들리는 순간, 진동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지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기록 5,000건을 훑었어요. 이상치가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필리핀 기록 3,000건. 역시 없었어요. 3시간, 4시간. 이라크, 태국, 페루. 사막 환경, 열대 환경, 고산지대 환경. 조건이 전부 다른데 데이터의 안정성은 동일했습니다. 엔진 온도 곡선이 교과서처럼 매끈했어요. 유압 로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동 데이터가 일정한 밴드 안에서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상합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조작이다. 입 밖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리타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데이터는 정제된 거야. 이상치를 삭제하고 매끈하게 다듬은 거라고. 원본이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어.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어요. 이 데이터가 진짜라면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모리타와 교대로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모리타는 사토리 세대답게 냉소적인 녀석이에요. 차장님,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요. 대충 결함 하나 잡아서 보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리타는 입을 다물고 화면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녀석도 뭔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커피캔이 책상 위에 6개째 쌓였어요. 눈이 충혈되고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직 허점을 못 찾았으니까요. 새벽 2시,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비 이력과 비행 기록의 교차 검증이에요. 정비를 한 직후 비행 데이터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부품을 교체하면 진동 패턴이 바뀌고, 오일을 갈면 온도 곡선이 미세하게 이동해요. 그 흔적이 없다면 정비 기록이 가짜거나 비행 기록이 가짜거나 둘 다 가짜입니다. 30분을 돌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정비 직후의 미세 변화가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품 교체 후 진동 패턴 변화, 오일 교환 후 온도 곡선 이동. 전부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건 조작으로는 만들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수십만 건의 기록에 일일이 미세 변화를 삽입한다는 건 조작하는 것보다 진짜 비행기를 띄우는 게 더 쉬울 정도의 작업이니까요. 새벽 4시, 모리타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류 코드가 없습니다. 수십만 건의 비행 기록을 다 뒤졌는데 수학적으로 완벽합니다. 교차 검증도 통과했고요. 모리타의 충혈된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 눈 속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은색 표면을 노려봤습니다. 아까 상황실에서 제 얼굴이 일그러져 비치던 그 표면이에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완벽하다고 해서 기계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데이터는 속일 수 있어도 기계는 못 속여요. 내일 공장에서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합니다. 데이터는 서론에 불과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껍데기를 벗겨준다. 기계를 직접 열어보면 반드시 꼬리가 잡혀. 모리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색할 수는 없었죠. 창밖으로 사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먼 산등성이 위로 하늘이 희뿌옇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어딘가에서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부터 비행 훈련을 하는 겁니까? 잠들지 않는 기지, 멈추지 않는 공장. 데이터가 깨끗한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일까요?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아직은 인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점퍼를 여미고 의자에 앉은 채로 눈을 감았어요. 주머니 속 버니어 캘리퍼스의 차가운 금속이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몇 시간 뒤면 이 측정기로 한국산 비행기의 살을 열어볼 겁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완벽해도 쇳덩이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반드시 허점이 있을 거예요.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제 40년이 무너지니까요. 눈을 뜬 건 오전 7시였습니다. 잠을 잔 건지 기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 3시간을 버텼더니 목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모리타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어젯밤 분석 결과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오류 코드 제로. 그 숫자가 아침에 보니 더 선명했어요. 세수를 하고 작업복 점퍼를 다시 여몄습니다. 오늘은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입니다. 쇳덩이를 직접 만져보는 거예요. 제 영역이죠. 40년 동안 제가 이겨온 방식은 단순합니다. 서류에서 아무리 깨끗해도 공장 바닥에 내려가면 반드시 먼지가 나와요. 기계는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KAI 본사에 도착한 건 9시였습니다. 박 본부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양복, 같은 표정, 같은 짧은 인사. 이 사람은 대사를 아끼는데 도가 튼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조립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부터 보시겠습니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3구역이요. 도장과 마감 라인. 박 본부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아주 찰나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3구역은 어느 공장이든 가장 지저분한 곳이에요. 도장 부스에는 분진이 날리고 마감 라인에는 접착제 냄새가 배어있고 바닥에는 폐도료가 굳어있기 마련이죠. 의전용으로 꾸며놓은 1구역이 아니라 3구역을 지목한 건 가장 날 것의 현장을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박 본부장이 돌아섰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그게 또 불쾌했습니다. 허를 찔렀는데 허가 없는 느낌이었으니까요. 3구역으로 가는 복도가 길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3번 통과했어요. 출입증을 찍을 때마다 전자음이 울렸고 철문이 열릴 때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고 점점 건조해졌어요. 마지막 철문 앞에서 박 본부장이 멈춰 서더니 고개만 돌렸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감각은 냄새였어요. 아니, 냄새가 없었습니다. 공장이라면 기름때, 땀, 절삭유, 도료, 이런 것들이 뒤섞인 특유의 산업 냄새가 있어야 합니다. 미쓰비시 나고야 공장에 가면 현관에서부터 그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4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희미한 오존 냄새만 감돌았어요. 반도체 공장에서 맡던 그 냄새. 비행기 조립 공장에서 반도체 공장 냄새가 나다니. 이건 뭡니까? 두 번째 감각은 소리였습니다. 낮은 구동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사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라인을 봤습니다.
로봇팔이었어요. 수십 대의 로봇팔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리베팅, 도장, 검사. 사람의 손이 닿는 공정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일본 공장이 떠올랐습니다. 미쓰비시 나고야의 조립 라인에도 로봇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조용해요. 너무 조용합니다. 기술자들이 늙었거든요. 50대, 60대 장인들이 무릎 보호대를 차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공장이에요. 숙련도는 세계 최고지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공장도 늙는 법이죠. 여기는 달랐습니다. 로봇팔의 구동음이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이 공장은 잠들지 않는다는 걸 소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인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고 없이요. 박 본부장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허가를 받으면 안내를 받게 되고, 안내를 받으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저는 보여주기 싫은 걸 보러 온 겁니다. 도장 부스 앞에 멈췄습니다. 분진 차단 커튼을 젖히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바닥이 보였습니다. 폐도료가 굳어 있어야 할 바닥이 반들반들했어요. 거짓말처럼 깨끗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가락을 대봤습니다. 검지를 쭉 그어봤어요. 손가락 끝에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지 한 톨 없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전 세계 항공 공장을 다녀봤지만 도장 부스 바닥에서 먼지가 안 묻어나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포트워스 공장도, 보잉 세인트루이스 공장도 바닥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인간이 일하는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꺼냈어요. 제 부적이죠.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재보려는 강박이 이 작은 측정기에 담겨 있습니다. 조립 중인 T50 동체 프레임 앞에 섰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외피가 매끈하게 리베팅되어 있었어요. 캘리퍼스의 조를 벌려 프레임 이음부의 단차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땀이 맺혔어요. 첫 번째 측정. 0.001mm. 눈을 의심했습니다. 허용 오차 범위가 아니라 허용 오차의 10분의 1이었어요. 미쓰비시 나고야 공장의 F-2 조립 라인에서 허용하는 단차가 0.01mm입니다. 그게 일본 항공산업의 자부심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라고 자부해왔죠. 그런데 눈앞의 숫자는 그 10배였습니다. 두 번째 측정. 다른 이음부 0.001mm.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같았습니다. 0.001. 캘리퍼스를 쥔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측정기가 고장난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캘리퍼스는 30년 동안 저와 함께한 녀석이에요. 매년 교정을 받았고 한 번도 오차가 난 적이 없습니다. 10배. 일본보다 10배 정밀하다. 이 숫자가 뜻하는 바를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밀도가 10배라는 건 단순히 기계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정 설계, 품질 관리 체계, 작업자 숙련도, 환경 제어. 이 모든 것이 10배 수준으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캘리퍼스를 주머니에 넣고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업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이 거대한 조립 라인에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로봇팔 수십 대가 돌아가는 사이사이에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기술자가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젊었어요. 30대, 길어야 40대 초반. 일본 공장의 백발 장인들과는 세대가 달랐습니다. 라인 중간쯤에서 한국인 기술자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작업복 가슴에 김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이마에 잔주름이 있고 손이 투박했습니다. 최고참 반장급으로 보였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됐을까요? 이 로봇팔, 환학제 아닙니까? 일부러 물었습니다. 환학은 일본 산업용 로봇의 대명사예요.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죠. 로봇이 일본제라면 한국은 결국 일본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보고서에 쓸 수 있는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한국의 정밀도는 일본 장비에 기생한 것에 불과하다. 김 반장이 로봇팔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계는 환학제예요. 됐다. 잡았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김 반장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운영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시 짰습니다. 뭐라고요? 일본 순정 프로그램은 너무 느려서 못 쓰겠더라고요.
사이클 타임이 30%나 길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전부 뜯어고쳤어요. 지금은 환학 본사에서 역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사가고 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비꼬는 것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담담함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드웨어는 일본제, 소프트웨어는 한국제, 기계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 기계의 두뇌를 한국이 바꿔버린 겁니다. 일본 엔진에 한국 뇌를 이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0.001mm의 정밀도였습니다. 모리타를 돌아봤습니다. 녀석의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사토리 세대의 냉소가 사라진 자리에 당혹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차장님, 이거. 모리타가 무슨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공장 통로를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걸을수록 입이 마르고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도장 부스, 배선 조립 라인, 엔진 장착 구역, 최종 검사 스테이션. 어디를 봐도 흠이 없었습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켰는데 트집 잡을 곳이 없었어요. 이건 공장이 아니라 수술실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바탕에 흰 글씨. 타협은 죽음이다. 납기는 생명이다. 일본 공장에서는 볼 수 없는 문구예요. 일본은 품질이 생명이라고 쓰죠. 한국은 납기가 생명이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품질은 이미 확보한 전제 위에 속도를 사흘로 건 거예요. 오후가 되자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은 아침과 똑같은 밝기였어요. 형광등 조명이 균일하게 라인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로봇 팔의 구동음도 똑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같았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 공장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아닙니까? 박 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2교대입니다. 야간조가 들어왔으니까요. 2교대. 공장이 24시간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잠들지 않는 겁니다. 미쓰비시 나고야는 오후 5시면 불이 꺼집니다. 장인들이 퇴근하면 기계도 쉬어요. 여기는 사람이 바뀌어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봇팔이 밤새 춤을 추고 새벽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모니터를 봅니다. 인간의 체력에 의존하지 않는 공장. 그게 속도 격차의 정체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KAI 공장의 불빛이 사천 시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인데 공장 전체가 대낮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로봇팔이 지금 이 순간에도 0.001mm의 정밀도로 비행기를 조립하고 있겠죠. 무섭다.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그 감정을 느낀 건 경멸도, 조롱도, 분노도 아닌 순수한 공포였어요. 기계는 우리 것인데 돌리는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모리타가 옆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장님, 내일 비행 테스트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시카와 소자가 직접 T50을 몰겠다고 했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은 봤어요. 정지 상태에서는 완벽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비행은 다릅니다. 바닥에 서 있을 때 완벽한 기계가 하늘에 올라가면 무너지는 경우를 숱하게 봐왔습니다. 중력, 진동, 온도 변화, 기압차. 하늘은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는 곳이에요. 마지막 카드가 남았습니다. 비행. 이 비행기가 하늘에서도 이 정밀도를 유지하는지 내일 직접 확인합니다. 정지 상태의 완벽함 따위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날아봐야 압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반드시 꼬리가 잡힐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호텔방 의자에 앉아 작업복 점퍼 주머니에서 캘리퍼스를 꺼냈습니다. 0.001. 그 숫자가 금속 표면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어요. 캘리퍼스를 베개 옆에 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KAI 공장의 구동음이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웅웅. 잠들지 않는 기계의 심장 소리가 밤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1월 28일 오후, 사천 비행장 활주로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건조하고 차가운 겨울 바람이었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비행 테스트에는 최적의 조건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날씨까지 한국 편이었어요. 활주로 끝에 T50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실물을 본 순간의 인상은 작다였어요. T4보다 동체가 짧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넓었어요. 주익의 수입각이 날카로웠고 수직 꼬리 날개가 상어 지느러미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외피를 입고 활주로에 선 T50은 가만히 있는데도 달려나갈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활주로 옆 관제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텔레메트리 수신 장비가 4대 깔려 있었고 대형 모니터 3대의 기체의 실시간 데이터가 뜨게 되어 있었어요. 엔진 온도, 유압, 진동, 가속도, 날개 하중. 하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이 방의 숫자로 내려옵니다. 박 본부장이 관제실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떤 기동을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제한 없음. 보통 시험 비행에서는 안전 범위 안에서 부드러운 기동만 시연합니다. 한계를 보여준다는 건 약점까지 드러낼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급기동 한계 테스트를 요청합니다. 9G 선회, 고받음각 실속 회복, 수직 상승 후 해머헤드 턴. T4에서는 금지된 영역 전부요.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9G는 조종사의 몸무게가 9배로 늘어나는 중력과 속도예요. 70kg의 사람이 630kg이 됩니다. T4는 설계 한계가 7.3G예요. 그 이상을 걸면 날개가 찢어질 수 있죠. 제가 만든 비행기의 한계를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이시카와 소자가 T50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후방석에는 모리타가 탔어요. 모리타를 태운 건 제 판단이었습니다. 이시카와는 파일럿이니까 주관이 섞일 수 있어요. 하지만 냉소적인 관료 모리타가 후방석에서 기체의 거동을 직접 체감하면 감정이 아니라 팩트가 나옵니다.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T4의 휘파람 같은 고음과 달랐어요. 낮고 두텁고 묵직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관제실 의자까지 전해졌어요. 이건 훈련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T50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속이 빨랐어요. T4보다 30%는 짧은 거리에서 기수가 들렸습니다. 이륙 직후 이시카와가 기수를 수직으로 세웠어요. T50이 하늘로 꽂혀 올라갔습니다. 모니터의 고도계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3000m, 5000m, 7000m. 그리고 9G 턴이 시작됐습니다. 모니터의 지각 표시가 치솟았어요. 3G, 5G, 7G, 8.4G, 9.1G. T4라면 7.3G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8G를 넘기면 날개 접합부에 균열이 생겨요. 9G는 제가 만든 비행기가 죽는 영역입니다. 9.1G. 텔레메트리 그래프를 노려봤습니다. 엔진 온도, 유압, 날개 하중, 진동 수치. 평온했습니다. 그래프가 수평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9G에서요. 날개 하중 그래프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압이 안정적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장면이었습니다. 무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모리타였어요. 갈비뼈가 부서지는 것 같다. 눈이 안 보인다. 끊어지는 단어들이 무전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미동도 없었어요.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기계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이 한계에 도달했는데 기계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9G가 이 비행기의 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시카와가 고받음각 실속 기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양력을 잃는 기동이에요. T4는 실속 회복에 3000피트 이상의 고도를 잃습니다. 모니터에서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 드디어 흔들림이 나왔어요. 이시카와가 회복 조작을 넣었습니다. 고도 손실 1200피트. T4의 3분의 1이었어요. 진동도 2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해머헤드 턴이 이어졌습니다. 속도가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기수를 180도 회전시키는 기동이에요. 엔진 추력 곡선이 깔끔하게 유지됐습니다. 방향타 응답이 지연 없이 따라왔어요. 완벽했습니다. 착륙. T50이 활주로에 내렸을 때 경고음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기동 시작부터 착륙까지 단 한 번도요. 관제실을 나와 활주로로 걸어갔습니다. 모리타가 활주로에 내 발을 짚고 구토하고 있었어요. 헬멧을 벗어던진 채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어요.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냉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차장님, 기체 강성은 괴물입니다. 9G에서 기골이 한 치도 안 비틀렸어요. 제 몸이 먼저 항복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이 냉소주의자가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투덜대던
이 녀석이 활주로 바닥에 구토를 쏟으며 항복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가 조종석에서 내려왔어요. 비행복이 땀에 절어 있었고 헬멧 자국이 이마에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서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교관님, 이건 연습기가 아닙니다. 실전기입니다. T4로 훈련받은 저희는 실전기 전환에 6개월이 걸렸어요. T50이면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이시카와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로키드 마틴 점퍼를 입은 서양인이 다가왔습니다. 존슨, 미국 측 기술 고문이었어요. 서류 가방에서 미 국방부 인증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T50의 설계에 로키드 마틴이 얼마나 관여했습니까? 존슨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초기 설계에는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날고 있는 저 기체는 저희가 가르친 것과 다릅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구조 보강, 전자전 장비, 전부 한국이 독자적으로 업그레이드했어요. 존슨이 활주로 위에 T50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희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를 업그레이드했어요. T50의 일부 개량 사항은 역으로 F-16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반영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웠다. 로키드 마틴 기술 고문이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존슨이 돌아가고 저는 활주로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 미 국방부 인증서가 펄럭였습니다. 38년 전 T4가 처음 날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20대 청년이었고 활주로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호했습니다. 일본이 만든 비행기가 난다. 세계가 놀랄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한국의 활주로에서 똑같은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비행기를 올려다보며 담담하게 웃고 있었어요. 38년 전의 저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더 뜨거웠어요. 저는 거기서 일본이 잃어버린 것을 봤습니다. 허기, 갈증, 아직 정상에 서지 못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박함. 우리가 38년 된 돋보기를 닫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망원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가방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갈색 봉투가 삐져나왔어요. 그 옆에 아버지의 만년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봉투와 만년필, 거짓말과 진실이 같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두 개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증을 마치고 떠나려는 참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 짐을 싸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도쿄에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보고서에 뭘 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이 나라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루 더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박 본부장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검증관님, 아직 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봤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박 본부장의 눈빛이 달랐어요. 지금까지의 무표정과는 다른 뭔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맡겨주십시오. 뭐라고요? 보안 구역입니다. 촬영 장비 일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리타와 눈이 마주쳤어요. 모리타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압수한다는 건 그만큼 민감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뜻이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영영 모르게 됩니다. 엔지니어의 호기심은 자존심보다 강했어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모리타도 마지못해 내밀었어요. 박 본부장이 전자기기를 봉인 봉투에 넣고 우리를 전동차에 태웠습니다. 공장 부지 안을 5분쯤 달렸을까요? T50 조립 라인이 있던 제1공장과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도로 양쪽에 이중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초소마다 무장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군사시설 수준의 보안이었어요. 전동차가 거대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제2경납고 폭이 100m는 넘어 보이는 철골 구조물이었어요. 외벽에 아무런 표식이 없었습니다. 간판도, 번호도, 아무것도요. 존재 자체를 숨기고 있는 건물이었어요. 박 본부장이 보안 패널에 손바닥을 대고 홍채 인식을 거쳤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금속이 레일 위를 미끄러지는 낮은 마찰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날개였어요. 거대한 날개. T50의 2배는 되는 주익이 천장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전체를 봤어요. 쌍발 엔진, 스텔스 각도로 깎인 동체, 캐노피 아래로 내려오는 유려한 곡선. 이건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KF-21 보라매. 한국형 4.5세대 전투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4. 고개를 돌릴 때마다 늘어났습니다. 조립 중인 기체, 도장이 끝난 기체, 엔진 장착을 기다리는 기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양산 라인이었습니다. 시제기가 아니라 양산이요. 수십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이 제 눈앞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T-50은 미끼였어요. 훈련기를 보여주면서 제 시선을 묶어둔 겁니다. 진짜는 여기 있었습니다. 일본은 차기 전투기 FX 사업에서 시제기 한 대도 못 만들어 영국과 이탈리아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 시제기조차 2030년대나 되어야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제기 단계를 지나 양산에 들어간 거예요. 박 본부장이 옆에서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떠 있었어요. RCS 0.5 제곱미터입니다. RCS, 레이더 반사 면적. 적의 레이더에 얼마나 크게 잡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스텔스 성능이 좋은 겁니다. 0.5 제곱미터면 참새 크기입니다. 전투기가 레이더에 참새만하게 찍힌다는 뜻이에요. 일본이 목업을 만들 때 우리는 뛰었습니다. 박 본부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과시가 아니었어요. 사실의 무게가 실린 거였습니다. 오타 차관 집무실에 놓인 그 플라스틱 목업이 떠올랐어요. 설계도도 없는 차기 훈련기의 모형. 차관은 그 장난감을 실존하는 T-50보다 더 사랑했죠. 한국은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안을 걸었습니다. 걸음마다 KF-21의 크기가 몸을 압도했어요. 동체 아래를 지나갈 때 고개를 들어 엔진 흡입구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둡고 깊은 구멍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기계가 하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품속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30년 된 T4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항상 접어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부적처럼요. 일본 항공기술의 정수가 담긴 종이 한 장. 그걸 꺼내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도면 위에 아버지의 필체가 남아 있었어요. 38년 전의 먹 자국. 고개를 들어 KF-21을 봤습니다. 기체 옆에 대형 모니터가 서 있었어요. 화면에 3D 디지털 트윈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실물과 동일한 가상 모델이 실시간으로 구조 응력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어요. 종이 도면 대 디지털 트윈. 과거 대 미래. 일본 대 한국. 승패는 명확했습니다. 도면을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 휴대폰은 압수당했는데. 진동의 출처는 위성 호출기였어요. 방위성 긴급 연락용으로 지급받은 장비입니다. 화면에 번호가 떠 있었어요. 오타 차관이었습니다. 경납고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차관의 굵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니시무라, 결함 찾았지? 언론에 터뜨릴 준비 다 해놨어. 내일 아침 일면 나갈 거야. 빨리 보고해. 차관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미리 따놓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국의 결함을 들고 돌아오기를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앞에 KF-21이 있었습니다. 스텔스 공면이 경납고 조명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뒤로 조립 라인의 로봇팔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시제기도 못 만든 전투기를 한국은 줄줄이 찍어내고 있었어요. 니시무라. 니시무라. 듣고 있나? 차관님. 결함은 없습니다. 데이터에도, 공장에도, 하늘에서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뱉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차관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끊기기 직전에 들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박 본부장이 멀찍이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동정인지 승리감인지 아니면 그냥 기다림인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T-50만으로도 충분한데 KF-21까지 보여주면 상대가 어떻게 되는지를요. 훈련기를 보러 온 사람에게 전투기를 보여준 겁니다. 칼을 사러 온 손님에게 대포를 꺼낸 거예요. 경납고를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제2경납고에 철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어요. 그 안에 한국의 미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없는 미래가요. 수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시카와 소자에게 말했습니다. 준비해라. 도쿄로 가서 내가 전쟁을 시작한다. 이시카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보면 알았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당한 쪽이었어요. 그리고 사냥을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죽거나 진실을 말하거나. 호텔 방에 들어서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가 보였어요. 오타 차관이 건넨 부적합 판정 가이드라인. 이틀 전까지는 이 봉투가 무기였습니다. 한국을 격추시킬 총알이었어요. 지금은 종이 쓰레기였습니다. 봉투 옆에 아버지의 만년필이 놓여 있었어요. 잉크가 마른 만년필. 38년 동안 한 번도 다시 채우지 않았던 잉크. 이 펜으로 마지막에 서명한 건 T4 완성 검수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비행기에 합격 도장을 찍은 거예요.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펜 쪽에 굳은 잉크 딱지가 느껴졌어요. 이걸 다시 쓸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비행기를 죽이고 한국의 비행기를 살리는 서명을 해야 할 날이요. 창밖으로 사천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KAI 공장의 불빛이 지평선을 밝히고 있었어요. 잠들지 않는 공장. 멈추지 않는 나라. 저는 커튼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을 보면서 밤을 새울 작정이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도쿄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2월 4일,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사천의 건조한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겨울인데 공기의 무게가 달랐어요. 일본의 공기가 이렇게 무거웠던가. 아니, 무거운 건 공기가 아니라 제 어깨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방위성으로 향했습니다. 도쿄 시내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출근길 인파, 편의점 앞 담배 연기, 전광판 뉴스. 사천에서 본 것들이 꿈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0.001mm의 정밀도, 9G에서 흔들리지 않는 텔레메트리 그래프, 줄지어 선 KF21의 위용. 그게 전부 현해탄 건너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방위성 이치가야 청사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오타 차관실은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각오였어요. 오늘 저는 거짓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짓말을요. 차관실 문을 열자 샴페인 냄새가 났습니다. 오타 차관이 소파에 앉아 유리잔을 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고 유리잔이 2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었어요. 제 것이었죠. 수고했다, 니시무라. 차관이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182cm의 거구가 소파에서 솟아오르자 방이 좁아지는 느낌이었어요. 포마드로 넘긴 머리가 형광등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한국 놈들 울상이지. 결함 목록 길겠군. 저는 준비해온 대로 움직였습니다.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차관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갈색 종이 봉투.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차관의 눈이 봉투에 고정됐어요. 차관님이 원하시는 대로 썼습니다. 목소리를 평탄하게 유지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사천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수십 번 연습한 문장이었으니까요. 표정도 관리했습니다. 지친 기색만 보이게, 하지만 임무를 완수한 사람의 표정으로. 오타 차관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를 가늠하듯 손바닥 위에서 2번 튕겨봤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니시무라야. 자네만 믿었어. 이걸로 제복조 놈들 입을 꿰맬 수 있겠군. 차관이 빈 유리잔에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거품이 올라왔어요. 잔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한 잔 하지. 잔을 받았습니다. 입술에 대고 한 모금 마셨어요. 거품이 혀를 찔렀습니다. 씁쓸했어요. 샴페인이 씁쓸한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씁쓸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을 매장할 축배를요. 그런데 그 축배가 올려진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지였어요. 제가 넣은 건 백지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차관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건 양동 작전의 전반부에 불과했어요. 방위성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시부야의 허름한 이자카야였어요. 가게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간판이 반쯤 떨어져 있었고 문을 열면 기름 냄새와 담배 연기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곳이었어요. 안쪽 칸막이 좌석에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요시다. 상케이 신문 국방 전문 기자. 이 사람과는 2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방위성 출입 기자 시절부터 얼굴을 맞대온 사이죠. 기자라는 족속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요시다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보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시다에게 직접 건네는 건 위험했습니다. 제가 유출한 게 바로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퀵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이자카야에 도착하기 30분 전 편의점에서 USB 하나를 봉투에 넣어 퀵으로 보냈습니다. 발신인은 적지 않았어요. 이자카야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요시다가 테이블 위에 USB를 올려놓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니시무라 씨, 이거 당신이 보낸 겁니까? 무슨 소리요? 나는 술 한잔 하러 온 것뿐인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케를 시켰어요. 요시다가 USB를 제 앞에 밀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KAI 현장 검증 보고서입니다. T50 비행 데이터, 공장 정밀도 분석, 그리고 KF-21 목격담까지. 이걸 보낸 사람이 방위성 내부에 있다는 뜻인데. 요시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기자의 촉이 발동한 겁니다. 저는 사케 잔을 들어한 목은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다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시다가 제 눈을 읽었어요. 기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내보내면 당신 끝장입니다. 알고 있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술이나 한 잔 더 합시다. 사케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요시다가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었어요. 이자카야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복도가 저를 맞았어요. 신발을 벗고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이 보였어요. 40년 전 T4 개발 당시의 사진들. 아버지와 찍은 사진, 첫 시험 비행 기념 사진, 설계팀 단체 사진. 그 한가운데에 T4 설계 도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제가 죽입니다. T4는 더 이상 날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만든 비행기가 아버지의 제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어요. T4 개발 성공 기념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을 받아든 순간의 얼굴. 자부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죠.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살려야겠습니다. 이시카와도, 유타바루에서 다친 아이들도, 아직 하늘에 올라가야 할 340명의 파일럿들도. 그 아이들을 살리려면 아버지의 비행기를 보내드려야 합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어요. 펜 쪽에 굳어붙은 잉크 딱지를 손톱으로 긁어냈습니다. 서랍 안쪽에 잉크병이 하나 있었어요. 46년 전에 아버지가 함께 선물한 건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병 뚜껑을 열었어요. 잉크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진한 감색이었어요. 펜 쪽을 잉크에 담갔습니다. 46년 만이었어요. 잉크가 모세관을 타고 펜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시험 삼아 종이에 한 획을 그어봤어요. 선명한 감색 선이 그어졌습니다. 만년필이 다시 살아났어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도입 적합 판정서. 방위장비청 수석 검증관의 이름으로 한국산 T50의 도입을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공식 문서였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일본 방위사를 바꿉니다. 한국 무기를 일본이 공식 인정하는 최초의 문서가 되는 거예요. 펜을 쥔 오른손이 떨렸습니다. 중지의 굳은 살 위로 만년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40년 동안 도면을 그리고 검증서에 서명하고 비행기의 생사를 판정해온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이 아버지의 비행기의 사형 선고를 내리고 한국의 비행기의 생명을 주려하고 있었어요. 서명했습니다. 니시무라 켄지. 감색 잉크가 종이 위에 스며들었어요. 글자가 마를 때까지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였어요. 그 시각 오타 차관이 봉투를 뜯고 있었을 겁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를 기대에 차서 열어봤겠죠. 안에서 나온 건 백지뿐이었을 거예요. 차관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비서가 뛰어들어왔을 거예요. 요시다의 속보가 터졌습니다. 모든 포털 메인에 떴어요. 속보 니시무라 수석 검증관. 일본은 완패했다. 한국산 T50만이 유일한 대안. 기사에는 제가 사천에서 확인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94% 가동률, 0.001mm 정밀도, 9G 텔레메트리 데이터, 그리고 KF-21 양산 라인 목격담. 숫자 하나하나가 일본 방위 산업의 급소를 찌르고 있었어요. 오타 차관이 지금쯤 고함을 지르고 있겠죠. 이 미친 노인네가 감히 상하 도장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을 겁니다. 3조 N짜리 국산화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걸 지켜보면서요. 집무실에서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써놓은 거였어요. 사천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썼습니다. 사직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현관으로 나섰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목적지는 방위성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네온사인, 편의점 불빛,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저는 방위성의 니시무라 켄지가 아닙니다. 직위도, 연금도, 명예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익들은 저를 매국노라 부르겠죠. 양복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만져봤습니다. 잉크가 채워진 만년필이 손안에서 따뜻했어요. 나는 오늘 방위성 관료로서 죽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숫자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요.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택시가 방위성 앞에 멈췄습니다. 정문 너머로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쏟아지는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천에서 돌아온 이후 가장 가벼운 걸음이었습니다. 2월 5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TV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저를 다루고 있었어요. NHK, 아사히, TBS, 후지, 앵커들의 입에서 니시무라 하는 이름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하단 자막에는 어젯밤 기자회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 선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저렇게 늙었던가. TV를 끄고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방위성 정문이 보였어요. 호텔을 잡은 게 이치가야 근처였거든요. 집에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자택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침 8시인데 벌써 수백 명이었어요. 검은 완장을 두른 남자들이 대형 우길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확성기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매국노 니시무라, 할복하라. 우익 단체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한국 무기 도입을 주장한 관료에게 이 나라의 우익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저도 40년을 방위성에서 보냈으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국노. 그 단어가 확성기를 통해 도쿄의 아침 공기를 갈랐어요. TV를 다시 켰습니다.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방위성 앞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우익 단체의 깃발을 비추고 앵커가 니시무라 파문 이틀째, 방위성 앞 긴장 고조라고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우익 단체 뒤쪽에서 다른 무리가 나타났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있었어요. 수백 명이 줄지어 방위성 정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줌인했습니다. 니시무라가 우리 아들을 살렸다. 피켓 위에 글자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파일럿 유가족들이었습니다. T4 사고로 아들을, 남편을,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검은 상복은 장례식 때 입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한 여자가 앞줄에 서 있었어요. 양손으로 액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비행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유가족들이 우익 단체 앞에 섰습니다. 말없이요. 확성기 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었지만 유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피켓을 들고, 액자를 안고, 침묵의 벽이었어요. 우익 단체의 확성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매국노를 외치던 목소리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앞에서 주춤한 거예요. 카메라가 우익 단체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매국노에게 할복하라고 외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기는 어렵죠.
유가족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제 아들은 3년 전 T4 훈련 중 사고로 죽었습니다. 기체 결함이었어요. 방위성은 조종사 과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저도, 여러분도, 방위성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성기 앞에 정적이 깔렸어요. 니시무라 검증관이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T4는 수명이 끝났다고, 더 이상 아이들을 태워서는 안 된다고. 그 사람을 매국노라 부르시겠습니까? 제 아들의 목숨보다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TV 화면을 바라보는 제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포털 댓글창이 달라졌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매국노와 한국 앞잡이라는 욕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가족 시위 영상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파일럿 목숨이 자존심보다 가벼운가? 진짜 매국은 결함을 숨기는 것 아닌가?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2월 6일, 오타 차관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미시무라는 한국 측에 매수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검증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으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관의 굵은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을 채웠어요. 왼쪽 가슴에 일장기 핀이 카메라 플래시에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2월 7일 아침, 요시다 기자의 두 번째 기사가 터졌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오타 차관, 부적합 판정 강요 녹취록 공개. 사천으로 떠나기 전 오타 차관과 독대했던 그 자리를 녹음해뒀거든요. 결함을 찾아와. 이걸로 제복조 놈들 입을 꿰매버릴 수 있어. 차관의 육성이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지 3시간 만에 오타 차관이 파면됐어요. 기자회견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관저에서 전화 한 통이 왔고 차관은 집무실에서 짐을 쌌습니다. 상하 도장을 책상 서랍에 남겨둔 채로요. 2월 8일 나카야마 방위 대신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안보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자위대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KAI와 즉시 우선 협상을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항복 선언이었어요. TV 화면 속 나카야마 대신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치인에게 이런 발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한국 무기를 사겠다는 선언은 일본 방위 산업의 패배를 세계에 공표하는 것이니까요. 그 소식이 CNN, BBC를 탔습니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일본이 자존심을 꺾고 한국산을 선택했다. 이 한 문장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폭탄을 투하한 거예요. 일본이 인정한 품질, 그보다 강력한 보증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남아와 유럽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눈치만 보던 나라들이 일본도 샀다며 KAI에 주문을 쏟아냈어요. 인도네시아가 추가 발주를 선언했고 폴란드가 물량을 늘렸습니다. KAI 주가가 상한가를 쳤어요. 같은 시각 미쓰비시중공업 주가는 바닥을 뚫었습니다. 2월 8일 저녁,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사천으로 전환됐어요. KAI 본사 앞에서 박 본부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 시장 진출 소감이 어떻습니까? 박 본부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판 게 아닙니다. 신뢰를 판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꺼진 뒤 박 본부장이 식당에서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는 장면이 찍혔어요. 뉴스 앵커가 멘트를 달았습니다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박 본부장이 TV 속에서 빈 잔을 들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입 모양을 읽었어요. 당신이 진짜 사무라이군요. 저를 향한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2월 9일 아침. 오늘이에요. 어젯밤 뉴스의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미사와 기지의 경납고 앞이었어요. 태극 마크가 지워진 T50 시범 기체 한 대가 트레일러에 실려 도착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자 비행복을 입은 파일럿들이 뛰어나왔어요. 340명이었습니다. T4의 노후화로 비행 정지 명령을 받고 경납고에 갇혀있던 젊은이들이었죠. 파일럿들이 T50을 에워쌌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누군가 기체의 동체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누군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늘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다시 하늘을 돌려받는 순간이었습니다.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위도, 연금도,
40년 쌓아온 명예도요. 우익들은 여전히 저를 매국노라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하늘을 얻었습니다. 340명의 파일럿이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일본이 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파일럿들은 살았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호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늙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미간에 주름이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됐다는 통보를 받은 건 오전 8시였습니다. 방위성 인사과에서 온 전화였어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니시무라 검증관님, 사직이 수리되었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그게 끝이었어요. 40년을 바친 곳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30초짜리 사무 연락이라니. 허탈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깔끔하다고 느꼈어요. 호텔을 나와 방위성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치가야역 앞을 지나 언덕길을 올랐어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잿빛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인지 비인지 모를 것들이 양복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출근이었으니까요. 비를 맞으며 걸어도 괜찮았습니다. 정문에서 출입증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자음이 울리고 게이트가 열렸어요. 40년 동안 수만 번 찍었던 출입증입니다. 내일부터는 이 게이트가 저를 위해 열리지 않아요. 검증관실은 5층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책상, 의자, 캐비닛,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40년 전 T4 개발 당시의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텅 빈 못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T4 설계 도면 액자를 떼어낸 자리였어요. 사천에서 돌아온 날 밤에 떼었습니다. 과거와의 작별이었죠. 짐을 쌌습니다. 싸야 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개인 물품이라고는 캘리퍼스 보관함, 낡은 머그컵, 그리고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40년치 서류와 도면은 전부 관용이니까 가져갈 수 없었어요. 이 방에 쌓인 종이의 무게가 제 인생의 무게였는데 그걸 전부 두고 가야 했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만년필을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이걸 가져갈까? 여기 남겨둘까? 만년필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방에 두고 가기로 했어요. 이 만년필은 방위장비청 검증관 니시무라 켄지의 것이지 민간인 니시무라 켄지의 것이 아니니까요. 다음 검증관이 이 책상에 앉으면 보겠죠. 만년필의 의미를 알든 모르든 여기 있어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평일 오전인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걸 알면서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바쁜 건지 전자였겠죠. 매국노와 눈을 마주치고 싶은 관료는 없을 테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향했어요. 출입증을 경비실 창구에 올려놓았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출입증의 플라스틱이 창구 위에서 가볍게 소리를 냈어요. 그게 40년의 마침표였습니다. 정문을 나서는데 제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소자였어요. 항공자위대 정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진눈깨비가 어깨에 내려앉고 있었는데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서 있었던 겁니까? 이시카와가 저를 보자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오른손이 모자챙으로 올라갔어요. 거수경례.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참고 있었던 거예요. 교관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교관님 덕분에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경례를 받았습니다. 왼손에 박스를 들고 있어서 오른손으로 경례를 받아줬어요. 이시카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은혜는 됐다. 제 목소리도 생각보다 건조하게 나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이 아이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만 명심해라. 기술에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추락한다. 지금 한국이 앞서 있다고 영원히 앞서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한국이 영원히 앞설 수도 있어. 그건 너희가 얼마나 배우느냐에 달렸다. 이시카와가 경례를 내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어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제복 입은 사내가 정문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이시카와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돌아섰습니다. 더 서 있으면 저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방위성 맞은편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가 보였어요.
진눈깨비에 젖어 있었지만 앉았습니다. 양복이 젖는 건 상관없었어요. 박스를 옆에 내려놓고 캔커피를 샀습니다. 자판기에서 나온 캔이 차가웠어요. 손바닥으로 캔을 감쌌습니다. 금속의 냉기가 손가락 끝으로 스며들었어요. 거리의 전광판에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일본 정부. KAI와 T50 도입 양해각서 체결. 1차 인도분 14개월 내 도착. 앵커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파트너십이라 저에게는 다르게 들렸어요. 한국 주도권 시대. 그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출근하는 시민들이 전광판 앞을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은 뉴스를 보지도 않았어요. 이어폰을 끼고 걷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자국의 방위 산업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날인데 거리는 평범한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게 일본이에요.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에 남았어요. 머리 위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T50이었습니다. 시험 비행 편대가 도쿄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두 대가 나란히 날고 있었습니다. 잿빛 하늘을 가르며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사천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어요. T4의 휘파람 같은 고음이 아닌 두텁고 단단한 추력의 소리. 캔커피를 무릎에 올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작아졌어요. 진눈깨비 사이로 은빛점이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아버지, 틀리셨습니다. 기술의 국적을 따지는 건 촌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일본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으셨고, 저도 40년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멈추게 했어요. 최고라는 자부심이 배움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봤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것을요. 허기, 아직 정상이 아니라는 자각, 멈추면 죽는다는 절박함.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정상에 올라섰다고 착각한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T50 편대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보입니까? 제자들이 다시 납니다. 비록 우리 날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납니다. 그걸로 된 겁니다. 캔커피가 식었습니다. 차가운 캔을 한 번 더 입에 대고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어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복이 젖어 있었고 머리에 진눈깨비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박스를 들었습니다. 가볍더군요. 40년치 인생이 담긴 박스인데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걸었습니다. 공원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제까지 매국노라 불리던 사람이 오늘은 그냥 박스를 든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직위도 없고 연금도 불투명하고 명예는 반쪽이 났지만 걸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진눈깨비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도쿄의 늦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최고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를 인정하고 배우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일본은 이제야 다시 시작점에 섰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자유입니다.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